사망한 지 2년이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어머니의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는 80대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서 교도소에 다녀온 50대 아들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시신을 2년 넘게 집 안에 여기 엄마의 시체를 미라로 만든 딸이 있습니다. 장애인 아버지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살해한 아들도 있죠. 20년간 지극정성으로 간병하던 아내를 죽인 남편도 있습니다. 이들은 대체 왜 이런 짓을 저질러야만 했을까요? 잠깐만 돌 던지지 말아보세요. 아주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우선 이들의 이야기를 드러나 봅시다. 지식을 탐하는 인간, 지식 사피엔스. 어느 날 저에게 책 광고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제목은 우리가 겨울을 지나온 방식, 간병과 돌봄의 현실을 낱낱이 들춰낸 책. 세계의 문학상 대상 수상작? 이건 뭐 아무한테나 주는 상 아니야? 총 상금이 1억? 일단 무슨 책인지는 알고 승낙하기로 했습니다. 빠르게 밀리의 서재를 열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이라기에 뭐 별거 있겠냐 싶었죠. 그냥 무방비로 읽었습니다. 진짜 체할 뻔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미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불과 3-4시간 만에 다 읽었습니다. 전개는 쉴 틈이 없고 이야기는 숨이 막힙니다. 그런데 소설을 보는 내내 먹먹하고 답답했습니다. 속이 더부룩했죠. 이렇게 고구마 먹은 느낌이 드는 책은 한강의 채식주의자 이후 오랜만이었습니다. 협업이라 그래 해보자고 했습니다. 어떤 방식이 되었든 제 방식대로 소화를 시켜야만 했으니까요. 명주와 준성의 이야기. 우리 주인공 명주는 10평 남짓 임대 아파트에서 엄마한테 얹혀 산다. 이혼 후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 몸까지 다쳤다. 성치 않은 몸으로 구직도 쉽지 않다. 엄마 앞으로 나오는 100만 원의 연금이 두 모녀의 생명줄이었다. 그리고 그 어떤 언질도 없이 어느 날 엄마에게 치매가 찾아왔다. 엄마의 감당 못할 폭언으로 화가 머리끝까지 난 명주는 엄마에게 막말을 퍼붓고 밖을 떠돌다 귀가하게 된다. 그리고 문턱 앞에 쓰러져 있는 엄마를 발견한다. 엄마는 이미 숨을 거두셨다. 그 순간 휴대폰 알람이 울린다. 엄마의 연금 1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문자. 그리고 명주는 폰을 열어 미라를 만드는 방법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또 다른 주인공 준성은 학창시절부터 무려 10년간 뇌졸중에 걸린 아버지를 보살폈다. 밤낮으로 시간이 될 때마다 대리운전 일을 하며 생계도 겨우 유지해 나갔다. 그러던 어느 운수 좋은 날 장거리 콜을 2번이나 받게 되고 평균 일당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된다. 집으로 돌아와 기분 좋게 맥주 한 캔을 따려던 찰나 마지막 콜로 외제차를 배정받아 일을 나선다. 그런데 외제차를 주차하던 중 핸들이 미끄러지며 기둥을 긁게 되고 차주는 이를 빌미삼아 준성에게 큰 돈을 요구한다. 그런데 그 순간 집에서 아버지가 사고를 친다. 준성이 일을 하러 간 사이 가스레인지 불을 켜둔 채 깜빡 잊고 만 것이다. 결국 아버지는 큰 화상을 입으시고 중환자실로 실려간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몸을 회복하고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를 씻기던 준성은 갑자기 그만하겠다며 떼쓰는 아버지와 실랑이를 하다 손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아버지는 결국 뇌진탕으로 사망하게 된다. 준성은 양손에 피를 묻힌 채 현관문을 뛰쳐나가게 된다. 명주와 준성이는 그저 운이 나빴던 걸까? 책을 읽으면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했다. 첫 번째는 이 소설의 스토리가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점이었고, 두 번째는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책의 초반부는 솔직히 잘 공감되지 않았다. 왜냐면 내가 겪어본 일이 아니었기에, 그리고 내 삶의 사연도 둘째가라면 서러웠기 때문이었다. 어릴 적부터 힘들게 살다가 사업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하면서 가난은 노력의 문제라 생각해왔다. 무지성으로 막 사는 사람들을 보면 게으르다고 생각했다. 현실에 안주하고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서 그 어떤 노력도 위험감수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난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 성공은 반드시 찾아온다고 믿었다. 근데 어쩌면 이것조차도 특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명주와 준성이는 나와 출발선상 자체가 다른 인물들이었다. 무엇이 달랐을까? 첫 번째로 그들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여유조차 없었다. 명주와 준성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벅찼다. 간병과 생계만으로도 생존이 위태로운 상태였다. 그들에게 미래를 위한 공부나 도전은 사치였다. 두 번째로 위험 감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흔히 부유한 사람들은 실패하더라도 부모의 지원, 인맥, 재산 등 안전망이 있다고
있다고들 한다. 나도 한때 이 상황을 많이 원망했었다. 단 한 번 실패하면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쩌면 그래서 더 노력을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조차도 실패는 오직 나만의 책임이었다. 가족 중에 아픈 이가 없었고 나의 보살핌이 필요한 분도 없었다. 당신들 스스로도 충분히 잘 살아가셨다. 나는 내 몸뚱이 하나만 책임지면 되었다. 실패를 하더라도 그건 전적으로 나의 자유였다. 명주와 준성이는 실패할 자유조차 없었다. 그들의 자유에는 부모의 목숨이 달려 있었으니까. 나도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겼다. 책임의 범위가 확장되고 나서부턴 노력은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하는 것이 되었고 위험 감수는 최소화가 되었다. 10년 전처럼 방방 뛰며 세상을 탐망하지 못했다. 그래서일까? 그들의 마음이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었다. 명주와 준성이는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니었다. 노력할 수 없는 구조 속에 갇혀 있었다. 위험을 감수할 자유조차 없는 상황에서 그들의 노력은 상황을 조금도 나아지게 만들지 못했다. 그들의 상황은 왜 이토록 최악으로 치닫기만 했을까? 그저 그들의 운이 나빴던 것일까? 아니면 불평등은 어떻게 사회를 망가뜨리는가? 그들의 문제는 왜 생겨났을까? 더 노력했어야 한다고? 더 열심히 살았어야 했다고? 그저 그렇게 말해주면 되는 걸까? 하지만 명주와 준성이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다. 인생의 결과가 선택의 결과라고는 하지만 애초에 그들에겐 선택지 자체가 없었다. 어쩌면 다른 이유가 있지는 않았을까? 생각이 많아졌다. 아주 오래전에 도서관에서 읽었던 책이 생각났다. 번역본 이름은 평등이 답이다. 아무튼 이 책에서 가난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정면에서 반박한다. 사회적 불평등에서 기인한다고 말한다. 저자 리처드 윌킨스와 케이트 피킷에 따르면 명주와 준성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불평등의 문제 때문에 생긴다는 것이다. 애초에 책의 저자들은 사회학자나 정치학자가 아니라 의과대학 교수다. 늘어나는 가난, 우울증, 약물 중독, 각종 정신질환 등의 사회적 문제의 배경을 따져묻다가 결국 부닥친 것이 불평등이었다. 저자들도 적잖이 당황했을 것이다. 조사하던 사회적 문제의 모든 원인이 불평등이었다니. 다시 말해 가난하니까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 불평등해서 가난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불평등의 문제로 발생한 즉 명주와 준성이 같은 사례를 보면서 역으로 또 불평등하다고 해버리고 있던 셈이다. 원인은 처음부터 불평등이었는데 그 원인을 거꾸로 결과로 알고 있었던 셈이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자본주의 특성상 성장은 계속된다. 잘 사는 사람은 더욱 잘 살게 된다. 새로운 부자도 계속해서 생겨난다. 소득은 양극화된다. 또 SNS의 발달로 그 부자들의 유복한 삶이 전 세계에 여과기 없이 생방송된다. 불평등은 비교의 감정이기 때문에 부자가 생기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게 마련이다. 과거에는 가난하지 않았던 사람도 비교를 통해 나는 가난해 라고 생각하게 된다. 즉 불평등을 느끼게 된다. 과거 200년 전으로만 거슬러 가도 노예가 아니며 집이 있고 삼시세끼 쌀밥을 먹을 수만 있다면 가난한 것이 아니었다. 아니 100년 전으로만 가도 충분한가? 지금은 어떤가? 그것으로 충분한가? 명주와 준성이는 집이 없고 밥을 굶는 수준은 아니었다. 하지만 불평등이 발생했다. 그들은 가난하고 배륜을 저지른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세상을 불평등하다고 또 난 가난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매해 점점 늘어난다. 과거에 비해 본인을 중산층이라고 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스피릿 레벨의 저자는 23개 선진국과 미국 50개 주를 분석했다. 그리고 소득 불평등을 심하게 느끼는 사회일수록 범죄율, 정신질환, 비만율, 사회불신, 살인율까지 모두 증가한다고 하였다. 이놈의 불평등을 어떻게든 해야 한다. 불평등이 초래한 사회붕괴. 불평등이 야기시킨 사회적 혼란은 결국 그 사회 자체를 붕괴시킨다. 역사적으로도 그런 사례는 많다. 고대엔 로마 제국이 그랬고 근대엔 프랑스 혁명이 그랬다. 현대 시기로 오면 세계의 대공황이 그러했다. 1900년대를 들어오며 자동차, 전기, 가전제품, 항공기 등 당시로선 혁신적인 기술들이 보급되기 시작했다. 1920년대 미국은 광란의 20년으로 불릴 정도로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이 부의 혜택은 상위 계층
부유층에 집중되었다. 역사적인 소득 불평등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상위 1%의 부가 전체 부의 무려 40% 이상을 소유했고 부유층의 부는 투자로 향했다. 중산층의 소비력이 약해지면서 내수 시장은 위축되었다. 결국 버블이 터지고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졌다. 대공황 이후 불평등은 완화되었고 경제가 회복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확히 100년 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2000년대를 들어오며 IT,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등 혁신적인 기술이 보급되기 시작했다. 2020년대 미국은 광란의 20년으로 불릴 정도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이 부의 혜택은 상위 계층에 집중되었다. 상위 1%의 부가 전체 부의 무려 45% 이상을 소유했고 팬데믹 이후 창출된 부의 63%를 상위 1%가 가져갔다. 그리고 부유층의 부는 투자로 향했다. 역사적인 소득 불평등의 시대가 또 시작되었다. 자, 이제 경제공황이 터질 타이밍인가? 안 된다. 공황이 터지면 모두 다 죽는다. 하지만 우리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다. 어떻게든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켜야만 한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부자들 돈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라고. 특히 나한테. 조상님이 홍길동인가? 안 된다. 이건 민주주의, 법치주의, 자본주의 등 현 세상을 유지시키는 모든 체제를 박살내는 일이다. 부자들에게 높은 세금을 거두면 되나? 안 된다. 단기적으로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 프랑스의 부유세는 그나마 있던 국내 기업을 국외로 이전하게 만들었으며 한국의 상속세는 부자들의 돈을 해외로 다 빠져나가겠다. 또 단순한 재분배 정책은 지속 가능이 불가능하다. 부자세를 매겨 저소득층에게 나눠주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클 수도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복지 의존 문제가 발생한다. 명주에게 주던 복지비를 50%나 올려 150만 원을 준다 한들 명주의 삶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경제적 자립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는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의 사례처럼 무차별 복지 정책은 역사상 성공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다. 소득 양극화 문제의 핵심은 부자 대 빈자의 대립이 아니다. 하지만 정치가들은 자꾸 이 부분을 건드려 표를 얻어내려고 한다. 예를 들어 부자는 탐욕스러운 위선자, 빈자는 잠재적 범죄자,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를 한다. 사실 둘 다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다. 절대 속으면 안 된다. 진짜 문제는 기회의 불평등이다. 공정한 기회의 제공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나의 사업이 궤도에 오르고 직원들을 하나 둘 고용하기 시작하면서 언젠가부터 조금 다른 시각이 보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좋은 대학이 능력을 대변해주지는 않는다는 점. 두 번째, 단순 몸쓰는 일을 하는데도 머리가 좋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다는 점이다. 좋은 기회만 제공받았다면 어쩌면 분명 더 높은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기회를 했을 거라는 말이다. 사람에게 기회는 물이다. 모든 꽃들이 그러하듯 물을 줘야만 한다. 실패했다고 뒤처졌다고 기회까지 박탈해가면 안 된다. 단순히 돈만 쥐어주는 건 거린한테나 하는 행위다. 값싼 대안책이며 싸구려 동정심이다. 그들이 진심으로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주어야 한다. 꽃이 필 때까지 물을 주고 가꾸어 주어야 한다. 그것이 기회의 평등이다. 어떻게 하면 기회의 평등을 만들 수 있을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많지만 영상이 너무 길어지므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해보겠다. 부유한 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교육 시스템, 양질의 정보 접근권을 가진다. 명주와 준성이는 기본적인 교육은커녕 의료 서비스조차 부족했다. 그러므로 첫 번째는 저소득층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사교육의 의존도를 낮추고 공교육의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평등한 교육 시스템이 제공되는 나라는 계층 간 사회 이동성이 높아진다. 계층 사다리의 오르내림이 자유로운 나라가 건강한 나라다. 명주와 준성이 같은 경우엔 하루에 단 몇 시간이라도 직업 교육을 위한 부모님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어땠을까? 아니, 애초에 그런 제도가 없는 게 아닐 수도 있다. 문제는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그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것. 두 번째, 소득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소득의 안정성이 보장될수록 경제는 더욱 성장한다. 적절한 대출이 발생하고 건강한 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바뀌어야 되는 단순한 소득 지원 시스템은 소득의 안정성을 절대
보장하지 못한다. 단순한 소득 지원이 아니라 소득 창출의 기회를 늘려줘야 한다. 즉 양질의 교육 시스템을 통해 스스로의 소득 창출이 가능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세 번째, 공정한 세금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초고소득층의 탈세 및 조세 회피는 못 잡으면서 보여주기식으로 증세냐 감세냐는 의미가 없다. 차라리 기업의 사회적 투자를 장려하고 이에 세금을 감면해준다면 도서관을 지은 기업은 신망을 얻고 국가의 일도 줄어들 것이다. 힘든 사람들을 소개하는 TV쇼나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면 이런 두 가지의 댓글이 줄을 이룬다. 첫 번째는 돈 많은 놈들은 뭐하냐, 저런 사람들 좀 도와주고 그러지, 두 번째, 거지들이 나게 불쌍한 척하네, 그렇게까지 구걸하고 싶냐? 어쩔 수 없이 제작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만드는 사람이 어떤 시각에서 상황을 바라보냐에 따라 이끌어낼 수 있는 반응이 갈리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가 겨울을 지나온 방식을 읽으며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작가는 명주와 준성을 무조건 불쌍하게 그리지 않는다. 그들의 죄를 두둔하지도, 또 그렇다고 돌팔매질을 하지도 않는다. 그들이 처한 상황을 마치 우리 삶에서 누구든 겪을 법한 일처럼 담담하게 묘사한다. 그래서인지 자극적인 소재를 다루지만 재료만 보면 맵고 짠 마라탕처럼 느껴지다가도 막상 끝까지 접하고 나면 푹 꼬아낸 순댓국 같은 여운을 남긴다. 그중 소설에서 가장 여운이 남았던 문구가 있다. 겨울비치곤 제법 많은 양이었다. 준성은 우산도 없이 빗속을 뛰어가려다 망설여졌다. 조금 더 기다린다 해도 비가 멎을 것 같지 않았다. 준성은 빗줄기를 바라보다 빗속을 향해 크게 한 발을 내딛었다. 어차피 다른 곳으로 가려면 이 비를 맞아야만 했다. 준성이가 바랬던 건 비를 멈추게 해달라는 것도, 그렇다고 비를 안 맞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었을 것이다. 준성이도 빗속을 향해 한 발을 내디딜 의지가 있었다. 겨울비를 맞을 용기가 준비되어 있었다. 어쩌면 명주와 준성이가 우리에게 가장 바랐던 건 그저 남들도 다 들고 다니는 작은 우산 하나 빌려주는 것 아니었을까 싶다. 안녕하세요 사피엔스 여러분, 오늘은 경사스럽게도 채널 역사상 처음으로 광고라는 걸 했습니다. 사실 채널을 운영하다 보면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광고 제의가 들어와요. 책, 인터넷, 화장품, 김치? 당연하게도 채널의 방향성에 맞지 않으면 제한을 고사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광고의 첫 스타트를 우리가 겨울을 지나온 방식, 이 책으로 끊게 되었네요. 책을 다 읽은 총평은 스토리는 잔혹하다 못해 참혹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안에 여운이 느껴지는 따뜻한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재밌습니다. 밀리의 서재 완독률이 무려 84%. 21년 올해의 책 불편한 편의점이 고작 77%인데 말이죠. 일단 첫 줄을 읽은 사람 100명 중 84명은 끝까지 읽는다는 말입니다. 사피엔스 여러분들도 이번 주말엔 사람이 조금은 북적이는 카페에 가셔서 이 책 속에 빠져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집에서 혼자 읽으면 마음이 좀 울적할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해서요. 그리고 체한 것처럼 속이 좀 답답할 수도 있으니까 커피는 꼭 아이스로 드시기 바랍니다. 지식을 탐하는 인간, 지식 사피엔스.